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마쳤습니다. 수사 외압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유의 3특검 중 최상병 특검이 가장 먼저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박성재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입니다.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장한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피의자 입건 등 사건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보면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핵심 인물들이 실토하지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또 10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 데 대해서도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과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특검보 등 30-40명 규모의 인력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의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로 한순간에 뒤집혔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출범한 특검 수사 끝에 이 설은 혐의가 되어 2년 4개월 만에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해병대는 사흘 전에 예고됐던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그날 김계환 당시 사령관을 찾아갔더니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합니다. 김 전 사령관이 VIP가 경로했다고 브리핑 취소 이유를 설명했고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느냐고 되묻자 김 전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경찰에 넘겼던 사건 서류는 군이 회수해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혐의를 뺀 채 이첩했습니다. 박 전 대령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항명죄로 구속 문턱까지 갔지만 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커져가는 수사 외압 의혹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도 시작됐지만 검사들의 연임 재가 문제 등이 겹쳐 답보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에 임명돼 도피성 논란이 일고 11일 만에 귀국하며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된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에서 1번, 22대에서 2번 최종 부결된 끝에 정권이 바뀌고 4번째 시도에서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150일의 수사 결과 VIP 경로설과 도피성 호주대사 의혹 등은 모두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2년 4개월 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모두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결국 최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 기소했는데 앞으로 여기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팀이 가장 먼저 신병 확보에 나선 피의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해 수사 외압을 넣은 걸 국회와 법원에서 부인한 혐의였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하여 모해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로 잠잠하던 특검은 석 달 뒤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상병 사망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7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 영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지연, 방해 의혹을 받는 공수처 전직 간부들 신병 확보도 실패했습니다.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에 처벌 대상에 넣었던 임 전 사단장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핵심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을 오가게 됩니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최종 성과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계속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이종호 전 대표 등을 통해 윗선에 자신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다음 달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계엄과 관련해선 처음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아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입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 당사로 3차례 변경해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당시 해제 결의안은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가운데 18명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추 의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6월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속영장은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선 추 의원이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추 의원과 특검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다음 달 3일 새벽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공교롭게도 다음 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향해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기각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는데 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 날,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에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개혁에 대한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정당 오명을 더는 피할 수 없을 거라며 정당 해산이 곧 민심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계엄 사과 요구가 나오는 걸 두고는 잠시 소나기를 피하려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냐며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맹폭했습니다. 무늬만 사과쇼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진정한 사과도 아닙니다.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한다며 추 전 원내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빈 껍데기 영장으로 결국 역풍을 맞을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몰이도 이제 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 1년 사과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차원 메시지가 없을 경우 연판장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공개 발언까지 나오며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 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 결과와 대여 투쟁 등 상황을 고려해 숙고 중이라 밝혔는데 다만 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는 비상계엄 1년, 다음 달 3일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여야 전략과 노선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찾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혼란과 고통을 줬다면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로 사찰 위협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모두가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란몰이와 민생 파탄으로 1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흩어져서 이재명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충격적인 망언이라며 국민의힘이 반성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장 대표의 말은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정치 기만이자 역사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에겐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반성해야 할 범죄가 아니라 실패해서 아쉬운 미완의 거사냐며 끝내 내란 옹호 세력으로 남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헌법재판소의 퇴장 선언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존 근신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육군 법무실장인 김상환 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법무참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하기는커녕 계엄사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책임이 크다며 국방부가 결정한 근신 열흘 징계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는 총리 지시에 3단계 무거운 중징계를 내린 건데 군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 등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거쳐 장성이 아닌 대령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계엄 당시 행적을 반성한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부하 법무관들은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 등을 여러 차례 김 실장에게 문의했던 거로 나타나 책임 회피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활동 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법무실장한테 수차례 문의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번 중징계로 나머지 버스 탑승자 33명은 물론 그동안 국방부 내부 감사를 받아온 계엄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계엄 1년을 맞는 다음 달 초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차원의 헌법 존중 TF가 가동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징계 수위에 관여하면서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9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 5명 가운데 2명으로만 의결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방통위법에 대해선 합의제 기관인 만큼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위원이 2명인 경우 토론과 설득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2명의 의견 교환은 가능하지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개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1명으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행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YTN 최대 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이 위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을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든 독선적 결정을 향한 준엄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YTN 최대 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이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언론 통제, 장악의 욕망을 드러내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법원마저 넘어간 건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당 미디어 특위도 성명서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인 체제로 의결했던 모든 방송사의 재승인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출범 50여일 만에 인선 절차가 시작됐지만 인사청문회와 국회 몫의 위원 추천 등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과 언론법 전문가로 꼽힙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몫의 박미통위 위원으로 민변 출신의 류신환 변호사도 함께 위촉했습니다.
지난달 1일 방미통위 설치법 국회 통과로 조직이 출범한 뒤 50여일 만에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초대 방미통위위원장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이에 걸맞은 인사를 찾는 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야의 국회복 위원 5명 추천 등이 남아있어 최종 인선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미통위 출범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입니다. 새 방미통위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로는 지난 8월 통과된 이른바 방송 3법의 후속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방미통위의 개점 휴업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업무,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 AI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주요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후임으로 김희탁 현 경인여대 교수도 임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은 9일 만에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오르며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이번보다 더 강한 동장군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 당분간 큰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시 누렸던 늦가을의 온화함 뒤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9일 만에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강한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고성 향로봉과 화천 광덕산 등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돌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잠깐 머물 뿐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막바지 늦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북서풍을 불어넣어 주었던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가장자리로 남서풍이 주말 동안에 불겠습니다. 낮 기온이 주말 동안에 좀 크게 상승하면서 평년보다는 3에서 5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과 휴일은 전반적으로 온화하겠지만 중부지방은 밤사이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이나 일부 내륙은 눈으로 바뀌어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12월이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강력한 한기가 맴돌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를 내려보낼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서울 등 중부 내륙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하고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2일입니다. 12월 2일. 구속 여부는 당일 밤이나 다음 날인 12월 3일 새벽에 나오겠죠. 예, 뭐 통상적으로 뭐 그 다음 날 새벽에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계엄 해제 투표 방해 혐의로 지금 이 구속영장 지금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1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게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는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때 통화에서 뭔 얘기했냐라고 했더니 그냥 막상 계엄 선포하고 나니 할 말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전화해서 그냥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그 당시에 타임라인을 보면
의원식 국회의장이 12시 1분에 의원들 소집 문자를 보내니까 바로 2분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집합 장소를 당서로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본청에 이미 들어와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내려와 달라, 빨리 내려와 달라고 얘기한 이후에 의원식 국회의장에 2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자꾸 연기해 달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민주당 의원만으로 이거 통과시킬 수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안합니다만,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의원들이 다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 18명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투표 방해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분명히 했다는 저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구속영장에 관해서는 사건의 중대성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도주의 우려나 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혐의는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직후에 이제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것이 고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들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봐도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번 기각되었고, 김건희 씨의 오빠 김기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었고, 해병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9명에 대해서 내리 줄 기각이 됐습니다. 그만큼 특검 수사가 지금 후반부로 올수록 법리적인 구성이 미흡하거나 혹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신호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증거들만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역사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계엄의 밤에 본인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함께 계엄해제 표결에 동참을 하고 더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바로 오도록 독려를 했더라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훨씬 더 나을 것이고 본인도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떳떳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책무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은 또 특히나 형사적인 것은 굉장히 엄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역사적 책임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무죄와는 상관없이 구속영장 발부는 아마 이번에 힘들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요. 여야는 동시에 사법부를 압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을, 국민의힘은 기각을 확신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은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요. 구속을 예상하면서도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노골적으로 좀 압박을 가한 그런 말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일단 이거 기각 여부는 영장 담당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은 충분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내란 정당으로서의 이런 압박 이런 것들이 비판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내란 정당이 될 거고 바로 위헌 정당으로 갈 거다 이런 선언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국민의힘에게도 장동혁 대표에게도 계속 메시지 압박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라. 지금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럼 국민의힘 괜찮겠습니까? 전직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위헌 정당으로서의 내란 정당으로서의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법부나 국민의힘의 이런 압박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레토릭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부되면은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되는 것이고
만약 기각이 된다면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이 되는 것이고. 거기 자유로울 수 네. 없겠죠. 왜냐하면 네. 다만 그 한동훈 대표가 당시 대표였고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계엄해제 투표에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를 뭔가 위헌정당으로 모이기를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원내대표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비판적인 행태로 비판을 받게 되겠죠.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이른바 위헌정당 해산 공세는 더욱더 강화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서열 1위는 당대표죠.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입장은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비상계엄의 밤에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고 실제로 일군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막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단독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막았고 본질적으로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막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 정당 해산 공세는 지속적으로 이 비상계엄에 관해서 기억을 왜곡하고 또 상징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에 중앙일보에 실린 그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계엄의 밤 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니까 겁먹은 표정으로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그제서야 안도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그게 그 계엄의 밤에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위헌정당 공세를 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헌정의 틀을 더 단단하게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고 만약 가결이 되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방아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역풍이 불어도 국민의힘 쪽으로 순풍이 불어주느냐죠. 그 순풍이 부는 조건은 사실은 현재 당 지도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매우 진정성 있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통해서 민심이 되돌아올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 날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입장 표명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 사과를 거부하게 되면 아무리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역풍이 분다고 한들 그 민심이 국민의힘에 오지 않는다. 그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영장이 받아들여지든 뭐 기각이 되든 국민의힘에서는 대여 투쟁을 상당히 이제 강화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대여 투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국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결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지층 결집조차 안 되고 있는 이런 장동혁 대표의 전국 순회 공연에 대해서 과연 누가 공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하는 지금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는 순간 지는 거다. 이런 걸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들 저희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기각돼도 역풍 이게 받아들여져도 몰락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이재명 정부가 몰락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으로서 대한야당으로서의 자리를 전혀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동혁 대표의 희망사항일 뿐 국민들에게 공감되지 않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1년이 되는 이제 다음 주에 구속 심사가 예상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의원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이제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여 만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0월에 사건은 발생을 한 것이고 일단 장 의원은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은 작년 10월에 장경태 의원이
타 의원실 보좌진들의 술자리에 동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고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일단 당에서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한 2시간 만에 일단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를 내렸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의원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 들어간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은 일단 이 의원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윤리감찰단 당대표나 지도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외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일단 진상 파악을 한 이후에 아마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차원에서 뭔가 뭐 이 이후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아까 박수현 이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거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당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이 영상까지 그때 당시에 영상 또 나와가지고 일단 정청래 대표가 바로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민주당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겪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의 성비리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때 당헌을 개정해서 명백한 주책 사유가 있는데도 후보를 다시 공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일한 성윤리 의식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서 이게 윤리감찰단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매우 격한 표현을 썼던데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성윤리에 관한 문제만큼 민주당은 이미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장경태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현역 서울시당위원장 아닙니까? 일단은 보직은 내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응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청래 대표와 연결을 짓는데 이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종합편성 채널 방송사가 영상을 확보한 것이 작년 12월 무렵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정청래 의원의 측근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대로 사안에 임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들면 만약에 그런 해명들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에게 더 큰 불이익으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미 언론이 취재하다가 이제 기사화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경태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전 정청래 대표가 빠르게 윤리감찰 지시를 내린 거라고 보고요. 일단 아까 뭐 당 보직,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의 직책이 뭔가 이 윤리감찰단의 외부 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리감찰단의 공정한 이런 감찰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보고가 있은 이후에 지도부가 충분히 판단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윤리감찰단 지시만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윤리감찰단의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의 후속 대치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아직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추측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 나누고요. 자, 국민의힘 다시 이제 돌아가겠는데요. 국민의힘 이제 당내 초재선 쇄신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엄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찾은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을 두고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제가 뭐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좋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대구 추경호 의원 지역구죠. 예, 마침 오늘 그 대구를 찾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난 22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 순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대구를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엄을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중간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네. 말의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국민들께 사과로 비춰지겠는가라는 생각부터 우선 듭니다. 사실 이 12.3 비상계엄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사과는 어떠한 토를 달지 않은 그리고 매우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사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방금 메시지는 저희가 영상으로 봤다시피 오히려 싸우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쪽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민들께 사과로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이 비상계엄에 관해서는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위헌위법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겸허하게 사죄드린다. 이 세 가지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예. 자꾸 앞뒤에 다른 것을 붙이게 되면 사과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날짜도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당 지도부가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격하게 반응했네요. 내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반성이 아닌 선전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송영원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 영상을 보고 저 장동혁 대표의 말을 보고 아 사과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 말은 사실상 지금 당시에 민주당의 이런 뭐 줄타내기나 입법 폭주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제대로 싸우지 않은 당대표 때문이다. 그 당시에 당대표 한동훈 대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런 탄핵을 추진하거나 이런 걸 있기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고 또 계엄을 운운했다는 것이 온갖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재판을 막기 위해 본인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뭔가 이 국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라는 것도 지금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안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저런 식으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 탓이다, 누구 탓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저는 저 연설을 보면서 이 취임 100일인 12월 3일 그 1주년 때도 장동혁 대표는 끝끝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겠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까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보수 지지층에게는 좌절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김재섭 의원 등등 해서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은 뭐 연판장이나 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겠다. 근데 그 의원이 단순히 몇 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집단 행동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지도부한테 압박이 될지 아니면 뭐 설득이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국민들께는 누구라도 앞장서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김재섭 의원의 표현대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의 내부 지형을 보면 일단 친한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만 해도 거의 2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나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국회의원들은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이른바 당의 주류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지하는 원내대표가 통상 70표대 초반 정도를 받습니다. 전체 의석수가 107석이잖아요. 그러면 범쇄신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30여 명 이상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계엄에 대한 사과 문제는 그 이상의 공감대가 당내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당 지도부가 당내의 여론부터 제대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으면은 정말로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 되고 그것을 일부의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면은 이게 국민들로부터 올바른 그 사과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결단해 주시기를 제3 간곡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부는 사과를 안 하는데 다른 진짜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일부 사과를 한다.
상당한 엇박자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사과가 그럼 의미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 혹시나 정동혁 대표의 입에서 사과의 메시지가 혹여 나온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뭔가 좀 강한 발언하다가 당선된 직후에는 대표가 된 직후에는 중도를 향해 가겠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계속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중도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과를 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그 메시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이미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거짓말을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로 가겠다는 본인의 말을 어기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이미 목도했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 사과의 메시지를 거짓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의원들이 만약에 대표가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를 지지하는 건전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의 그래도 그나마 남은 희망이 아닐까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여지를 열어둔 말을 오늘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도 계속해서 추경호 의원 이야기할 때 이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과를 기왕에 할 거면 조건을 결부시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안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을 국민들께서 들으시면은 아니 그러면은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면 사과 안 하고 구속 안 되면은 사과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는지 않았는지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냐?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과라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 비상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히 정밀한 빌드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빌드업을 하기는커녕 사과가 수용성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바른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그 영장 심사가 12월 2일 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이나 그 다음 날 새벽, 12월 3일이란 말이에요. 새벽이면은 당일입니다. 365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1년 뒤인데.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기각이 되면 이렇게 내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낸다. 이걸 A, B로 두 플랜을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귀각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역풍이 불 것이고 이걸 받아들여지면 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양쪽 다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아주 비판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여 투쟁 강화할 거면 그냥 어떻게 되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판단한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조건을 걸면서 저는 여론을 살피고 간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 강성지지층, 국민의힘 강성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오늘의 메시지에 대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정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성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보고 며칠 동안 판단하겠다는 것이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런 구속영장 기각 여부는 전혀 사실상 이런 고려사항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강성 지지층일 뿐이다라는 걸 전 드러낸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과를 진짜 한다. 사과를 하고 그러면 이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과를 해야 외환 확장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렇게 하면은 중도 확장까지 가능한 건가요? 사과를 하게 되면은? 사과를 한다고 바로 중도 민심이 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과는 국민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 같은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론 지형이 어떤지 보면은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 그렇게 해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추징하는 것을 포기한 그 사태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엇비슷하거나 어떤 조사에서는 심지어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왜 그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가. 그 부분을 봐야죠.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고 올바른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다음 민심의 중앙값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행보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일단 강성 지지층에 지금 이제 반발도 이제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사과를 했을 경우에도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같네요. 그 강성 지지층이 만약에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성 지지층 윤 어게인 세력이 내년 지방선거 때 저희 당을 찍어줄까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윤 어게인 세력들은 결국 국민의힘 보수 진영 후보들을 찍어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강성 지지층에 집착을 하느냐. 예. 내년 지방선거 때는 전 국민이 투표를 해주는 것이지만 전당대회나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결국 강성 지지층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가 되는 거에 목표인 사람.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후보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과 그리고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보고 예. 그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이 강성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해할 때 합리적인 국민들이 바라볼 때 왜 저렇게 그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런 발언들을 왜 지속하고 있는 거지? 왜 네. 저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거지? 결국 본인들의 자기 정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만 앞세운 사람들의 이런 아집으로 보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또 눈에 띄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죠. 이른바 의혹이 있는 사건이죠. 당원 게시판 사태. 이걸 공식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다시 나온 건가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 지금 왜 갑자기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이 시점에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고 하는 것을 당무감사하겠다고 하는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태가 비상계엄보다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뭔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진작에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졌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부터가 과거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 그래놓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걸 당무감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일단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그 당 게시판에 가입된 적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물들은 동명이인이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과거 게시물 중에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게시물은 작성자가 전혀 무관한 제3자인 것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일단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지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부부잖아요. 네. 그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적인 게시물들을 좀 올렸다고 한들 그 작성자를 색출해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슨 TF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휴대전화도 들여다보겠다, 무슨 말을 했는지 투서받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비판할 수 있는 계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자가당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정가에는 두 가지 추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이슈를 주도해왔고 또 론스타 승소 등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이 시점에 견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의 노선과는 좀 입장을 많이 바꿔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를 고려해서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에게는 나름대로 그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이런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도 있는데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 사과는 사과대로 그냥 조건과 단서를 붙이지 말고 해야지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를 좀 통 크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조치 이렇게까지 지금 그런 분위기도 있군요. 근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한계는 다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아까 장동혁 대표가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안 다룰 때 나왔던 메시지에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도 민주당과 그 당시 친한계 주류였던 친한계 탓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도 친한계 탓이다.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윤어게인 세력들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모든 책임은 사실 민주당과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교체하면서까지 이걸 앞당긴 겁니다. 김종혁 전 최고도 친한계 대표적인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비롯한 본인들을 이렇게 만든 원흉인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든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모순적이냐면 본인들은 지금 사실 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뭐 저희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같은 거악을 막기 위해서는 이거 뭐 정광훈 씨, 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그리고 황교안 총리 이런 사람들과도 다 손을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보다 좀 더 중도 쪽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쫓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는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탄핵의 그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그 본인의 전직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합리적 보수 지지층은 절대 공감하기 어려울 행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1년 앞두고 당 지도부가 궁주에 몰리니까 한 전 대표하고 자신을 희생양 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군요. 제가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시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징계 시도하는 사유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언론에 나가서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사이비가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이 어디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는지 일단 모르겠고 설령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선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는 그 종교 집단이 할 일이지 왜 이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대여투쟁의 명분을 손상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민주당이 이걸 항소 자제라고 하면서 두둔했을 때 많이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민주당이 김만배 일당을 실드시느냐, 이 항소 포기를 실드시느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구조의 조치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여투쟁할 때 명분이 굉장히 침수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친한계냐, 뭐 친윤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옥중 메시지, 옥중 편지를 또 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전한길 씨.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점에? 이제 앞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본격적인 법원의 판단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부터 가장 먼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법원으로부터 자세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신 분들의 심경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론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자체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전직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극히 일부의 본인의 지지층만 보고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같이 그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고언을 아끼지 않는 분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바이기도 한데요. 조갑재 전 편집장은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1심 법정 최후 진술에서 꼭 풀고 가야 될 매듭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설파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선거론을 믿고 계신 분들이 미몽에서 깨어나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그 충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정반대의 것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고든창 그리고 모스탄 등을 향해서는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또 손현보 목사에게는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귀한 선물이라고 하신 전한길 씨가 최근에 한 발언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남산에 묶어놓으면 1억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친한파 XX들 얘기 들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김예지 의원 숙청해야 된다는 얘기 등등.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궤를 같이 해요. 지금 이 모든 원흉은 민주당과 한동훈 친한계다라는 이 궤를 같이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이 아스팔트 지지층에게 공감되는 메시지고 결국 장동혁 대표가 왜 자꾸 이런 행보를 갖고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로 다시 한번 증명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콩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아파트 화재. 발생 43시간 만에야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본격적인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32층 아파트. 밤새 뿜어져 나오던 희뿌연 연기는 멎었습니다. 화근으로 지목된 보수공사용 대나무 비계는 타담한 나무젓가락처럼 외벽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홍콩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이번 화재는 발생 43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거로 기록됐습니다. 철야 잔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는 인명 수색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쓴 채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대원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밤사이 생존자 구조 소식은 단 1명. 사망자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현장 상황실 격인 마을회관에선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找他们亲戚的给他们相片，所以他们就这边出来了。这边出来很多，有些都比较悲伤。 당초 279명이라던 실종자 집계도 바뀌었을 테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48시간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선 이런 말만 남겼습니다. 稍後當警方進入去作詳細嘅調查同埋搜證嘅時間呢，係有機會係另外再發現一啲呢係燒焦咗嘅遺。 현지 경찰은 화재 관련자 2명을 추가 체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활동이 국가 운영에 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정원을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오찬 행사에서 첫 번째 업무 보고 대상으로 국정원을 선택한 건 국정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악용, 동원당하거나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져 모든 직원이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에 대해 특검이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명품 가방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아내 이모 씨에게 다음 주 금요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이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해당 선물이 오간 배경에 재작년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방과 함께 발견된 편지에는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미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기현 의원으로 지지 후보를 바꿔 당선을 도왔다는 게 특검 측의 시각입니다. 이 씨가 김 의원 당선을 도와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 김 의원 측은 해당 선물이 청탁의 대가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라며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김건희 씨 측도 청탁의 대가라는 건 허구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김 의원 아내가 로저비비의 가방을 구매한 백화점과 한국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구매 경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아내를 먼저 소환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오늘 3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친 가운데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까지 수사를 이어갑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일부 반납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던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조기에 성과를 냈습니다. 이후엔 국무위원으로 수사망을 넓혔고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외환죄에 대해서도 일부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 종료까지 보름 정도 남은 만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 여부와 함께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 동기였는지 규명하는 게 마지막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 줄기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입증됐는지는 내년 1월 한덕수 전 총리 선고 공판에서 처음으로 판가름됩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김건희 특검도 한 달여 만에 김씨 신병을 확보하고 주변 금품을 따라 수사를 확대해 매관 매직 정황을 여럿 포착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 소재를 찾느라 애를 먹은 특검 수사에 뒤늦은 자백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은 한 달.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건넨 가방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지난 정권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각 소환을 통보했지만 추가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범위 안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능한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검법 수사 항목 가운데에는 김 씨가 대통령 지위나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공무원이 수사 은폐나 방해 등을 했다는 의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대로 선고를 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의원들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회의장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뚫고 가려는 민주당 사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27명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여 만에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현직인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10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현직 의원들은 구형량대로 선고받더라도 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후의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즉각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장 의원이 과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을 위한 모든 도전을 응원한다고 외쳤는데 뒤로는 자신의 위력에 저항할 수 없는 보좌진의 권력형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이 허위 무고라며 법적 대응을 말하는데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도 피해 호소인 운운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뭉갤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앞으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약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최대의 퍼레이드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물론 연기와 노래를 담당한 가수들도 직접 무대에 올라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K-컬처의 높아진 위상을 뽐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약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 퍼레이드가 뉴욕 시내를 관통합니다.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인기 캐릭터들의 모습을 담은 대형 헬륨 풍선들이 등장하자 관중들은 반가운 함성을 지릅니다. 뉴욕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매년 수백만 명이 관람하고 방송 생중계로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미국의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행사입니다. It's very exciting to see it the 99th anniversary of the parade. We were hoping to come next year too to see the 100th anniversary, but it's always wonderful to see so many different kinds of floats and balloons come down the streets. We're really excited and we're happy to be here at the parade, and we're seeing some of her favorite characters, so it's really special to us to see her favorite characters. 인기 캐릭터들의 대형 풍선과 가수들의 라이브 이동 무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이 이어지면서 맨해튼 도시 전체가 무대로 변합니다. 특히 대형 풍선엔 매년 새로운 캐릭터가 공개되는데 올해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인 버피와 서씨가 당당히 그 중심에 섰습니다. 또 캐대헌 속 헌트릭스 3인방을 연기한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도 등장했습니다. Yeah, we all work really hard, so coming out and bringing everyone together, it's just I'm so grateful for that.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한 만큼 뉴욕시와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지하철역 출입과 정차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명절 행사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낸 K-컬처는 이제 미국 대중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며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필승! 오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89명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는 장교로 새롭게 태어나는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축하와 응원을 가득 전하러 많은 가족들이 참석한 이곳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장남인 이지호 소위와 가족들도 총출동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입니다. 제139기 해군 해병대 사관 후보생 임관식이 열렸는데요. 11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마친 신임 장교들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힘찬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앞에서 장교들을 대표해 대대장 후보생으로 앞에 선 사람, 바로 이재용 삼성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입니다. 이소희는 훈련 기간 동안 모범을 보여 이렇게 제대를 통솔하는 제병 지휘를 맡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였던 이소희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의 길을 택하면서 이렇게 삼성가 최초의 장교가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순간에 가족의 축가가 빠질 수 없겠죠.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여기. 아버지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할머니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그리고 고모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까지 모두 참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여기 어머니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같은 장소에 참석한 게 16년 만이라는데요. 이소희의 이모가 되는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외할머니 박현주 상암 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도 함께했다고 하네요. 여기 이 계급장에 붙은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며 계급장을 수여하는 수여식은 이 회장과 홍 명예관장이 함께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 앞에서 필승! 해군 소위의 명받았음을 신고하는 모습에 아버지 이재용 회장은 뿌듯한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렇게 삼성과 대상이라는 거대 기업의 오너 일가들도 가족을 축하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물론 이날의 주인공은 이지호 소위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잇고 또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입대하는 등 저마다의 열정과 사연으로 장교의 길을 선택한 청년들도 멋지죠. 모두 건강하게 복무 잘 마쳐서 대한민국의 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대한 달걀처럼 생긴 캡슐에 성인 남성이 보이죠. VR 체험 장비나 미래에서 온 여행 캡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이 닫히며 밝게 인사를 나누는 남성인데 이제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죠? 자, 잠시 뒤에 시작된 건 바로 목욕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더니 이렇게 깨끗해져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건 인간 세탁기였는데요.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처음 선보였던 콘셉트가 반세기 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온 겁니다. 길이 2.3m 캡슐에 누우면 미세 거품과 안개가 먼지를 씻어내고 자동으로 말리는 과정까지 15분에 모두 끝난다네요. 등 쪽 센서로 생체 신호를 감지하고 편안한 영상과 음악도 제공되는데 지난 4월 오사카 엑스포 당시 체험 신청만 4만 건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판매까지 하게 된 인간 세탁기의 예상 가격은 6천만 엔, 우리 돈 약 5억 6천만 원대 수준으로 정식 판매일은 아직 미정인데요. 지난 10월 기준 6대에서 8대가 이미 예약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가끔씩 씻기도 피곤한 날,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지네요.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 집주인 1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도 10만 가구를 훌쩍 넘겼는데 6개월 단위로 보면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외국인 집주인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6%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기 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 보유 비율은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인이 2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국인은 7%대에 그쳐 중국인의 경우 국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주택을 사들이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봐도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95,15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가 93%를 넘어 압도적이었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6천 명이 넘으면서 외국인 다주택자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도 2억 6,829만 9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1% 늘었습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은 주택과 달리 미국인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해 면적 증감률을 살펴봤더니 미국인은 감소했고 중국인은 늘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6.27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이 일자 지난 8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등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의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 오른 3,995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이 2조 원, 기관이 4천억 원 순매도하면서 하락 전환에 1.5% 내린 3,92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3.7% 오른 912로 마감했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천스닥 플랜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2.5원으로 출발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날보다 5.7원 오른 1,470.6원을 기록했습니다. 로또 복권 전산망이 오늘 오후 한때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됐습니다. 로또 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오늘 오후 2시 44분쯤부터 4시 2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전산망 장애로 일부 판매점과 인터넷에서 로또를 구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저 효과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긴 추석 연휴로 식자재 수요 등이 늘면서 3.5%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0% 가까이 증가했던 반도체 생산이 10월에는 26.5% 급감했습니다. 최근 AI 훈풍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별개로 9월 생산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줄며 한 달 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광공업 생산이 4% 줄었는데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저효과라든지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떤 지수상의 하락이 있었고요. 최근 한은 등 관련된 국내 기관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반도체 업황 전체는 지수 하락은 있었지만 앞으로 크게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3.5% 증가하며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음식료품이 12.6% 증가했는데 긴 추석 연휴로 식자재 수요가 늘었고 의복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투자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주로 14.1%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건축과 토목에서 공사 실적이 줄며 20.9%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인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등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등동치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월별 등락이 큰 가운데서도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와의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한 어제 공교롭게도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6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업비트 가상자산을 탈취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부에 보관돼 있던 솔라나 계열의 가상자산 445억 원어치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당국은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꼭 6년 전 발생했던 해킹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 이더리움 580억 원어치를 탈취당했는데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사고 발생 날짜는 11월 27일, 이번 사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자루스는 가상자산뿐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기밀을 광범위하게 훔쳐온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은 해킹 조직입니다. 보안 전문가도 시중 은행보다 보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업비트를 해킹할 만한 곳은 북한 조직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외환안에 시달리는 북한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딱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는 해킹을 할 수가 없는데 일부 이제 지갑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이게 하필 6년 전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킹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3시간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일체와 시신 유기 장소 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4살 김모 씨.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3시간을 앞두고 청주지방검찰청에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고 법원 출석과 소명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만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과 차량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충북 음성에 있는 건물 폐수처리 시설 안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을 실종 44일 만에 찾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김 씨의 거래처 중 하나로 폐수처리 시설 안 첫 번째 수조에서 발견됐습니다. 깊이 4m 정도 되는 수조에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고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의자는 충북 진천과 음성 일대 업체를 돌며 수질 관리를 해주는 회사 관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놀라죠. 성실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용의자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경찰 분들한테 안내만 해드렸는데 사실 확인이 되니까. 김 씨는 피해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피해 여성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을 좁혀오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다수의 찔린 상처 등을 확인했다면서 DNA 대조와 약동물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리광호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새벽 4시 프놈펜 소재 식당에서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한국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국 국적의 리광호를 현지 경찰과 협조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리광호는 이번 사건으로 언론이 자신을 주목하자 권총을 소지한 채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도피를 이어가다가 자주 나타나는 프놈펜 중식당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입수하면서 결국 검거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애써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받은 50억 원을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 1,06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학개미 행렬을 환율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외환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행렬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데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한 달에만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9조 5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 보관 금액은 240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 달러나 미국 기업들의 그 성장성에 대한 그거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 때문에 앞으로의 신뢰보다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에 의해서 뭔가 좀 미국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르게 그런 미분양에 대한 부동산의 투자 가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이 가치가 보존이 될지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관련 브리핑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학개미들이 반발하자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뒤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 총재는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 기초체력 하락인데 당국자가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개인의 투자 행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 미국은 1.6%입니다. 또 앞으로 매년 최대 2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맞춰주는 것,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주는 정책,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물어가지고 뭔가 투자를 유인해 주는 것, R&D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율 변동폭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361조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8.4조 원 증가해 수익률 11.3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이 47.3%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해외 주식 12.95%, 해외 채권 2.51%, 대체 투자 1.46%, 해외 채권이 0.27%로 순이었습니다. 이번 수익률은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세율 30%가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입장은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가 주 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진 뒤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부근에서 총격당한 주 방위군 2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9살 라마눌라 라칸왈입니다. 라칸왈은 미 중앙정보국 CIA가 훈련한 아프간 대테러 부대 제로부대에서 활동하다 2021년 미군 철수 당시 미국으로 건너와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서부 워싱턴주에서 동부 워싱턴 DC까지 대륙을 횡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DC 검사장은 미국의 수도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s you picked the wrong target, the wrong city, and the wrong country, and you will be sorry for the violence and the evil that you perpetrated in our nation's capital.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혜택과 보조금도 모두 끊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은 전부 추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Look, this is how they come in. This is how they're standing on top of each other, and that's an airplane. There was no vetting or anything. They came in unvetted, and we have a lot of others in this country. We're going to get them out.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입국 허가 수백만 건을 취소하고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 추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 제3세계 국가는 특정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부르는 국가라고만 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일 년 내내 뜨겁게 필드를 누빈 여자 골프 선수들이 화려한 드레스로 갈아입고 시상식에 나섰습니다. 유현조가 대상과 함께 최저 타수상을 받으며 가장 빛났고 내년에 LPGA에 진출하는 황유미는 2년 연속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여자 골프 선수들이 차례로 시상식장에 들어섭니다. 오늘만큼은 골프복이 아닌 화려한 드레스 차림입니다.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올해 필드위에서 가장 빛난 별은 유현조였습니다. 우승은 한 번뿐이었지만 준우승 3번, 3위 3번 등 톱10에 여러 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신인상에 이어 바로 대상에 영예를 안았고 평균 69.93타로 4년 만에 60대 타수로 최저 타수상도 수상했습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열심히 하다 보니 또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난달 롯데 챔피언십 우승으로 내년 LPGA에 직행하는 황유미는 팬들이 뽑은 인기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국내 팬들을 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 동안 KLPGA 투어 뛰면서 많이 사랑받고 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미국 가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홍정민은 총 상금 13억 4천만 원으로 상금왕과 함께 방신실, 이혜원 등과 함께 3승으로 공동 다승왕까지 받았습니다. 준우승 2번을 기록한 서규름은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러셀과 임재영, 쌍포를 앞세워 한국전력을 3대0으로 완파하고 8연승을 달렸습니다. 러셀은 25득점, 임재영은 16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포 베노는 대한항공의 집중 견제에 막혀 성공률 21%로 9득점에 그쳤습니다. 여자부 GS칼텍스는 실바가 28득점을 터뜨리며 정관장을 3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프로야구 투수 이영하에 이어 최원준도 두산에 남게 됐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최원준과 계약금 18억 원, 연봉 총액 16억 원 등 최대 38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차 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한 최원준은 올해까지 238경기에 등판해 44승 4승 45패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은 4.29입니다. 프로야구 KT가 한화로 떠난 강백호의 보상 선수로 투수 한승혁을 지명했습니다. KT 구단은 투수진 전력 강화를 위해 한승혁을 보상 선수로 택했다면서 위력적인 직구와 변화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8순위로 기아에 지명된 한승혁은 2022년 11월 한화로 트레이드됐습니다. 겨울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기도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대구 한령 영하 7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날이 꽤 춥겠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서울 12도, 대전 15도, 광주 1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 오늘보다도 4도에서 6도가량 높아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량이 늘겠고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에는 밤부터 비가 살짝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중반부터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밤에 보내드린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